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그 한마디가 김 회장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어김없이 찾아가던 딸의 무덤 앞에서 마주친 꼬질꼬질한 소년. 그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에 김 회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혼자 중얼거리던 그 아이. 김 회장은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 무덤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김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딸 소영이 묻힌 곳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날 오후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 회장에게 금요일 오후는 특별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딸 소영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김 회장. 손에는 소영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김 회장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소영아, 아빠 왔다.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다니. 김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추모공원은 한적했습니다. 가끔 다른 성묘객들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 내가 걱정하던 신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김 회장은 딸에게 근황을 전하듯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까지.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보다. 내 선택을 인정해줬어야 했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영은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죠. 김소영, 내 딸이 그런 선택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김 회장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이 지금도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녀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죠. 정말 후회하고 있어, 소영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김 회장은 무덤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다른 성묘객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다른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참 신기하네.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 무덤을 찾아오는구나. 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딸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회장은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하려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뒤를 돌아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김 회장이 서 있는 바로 그 무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김 회장 바로 옆 소영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덤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죠.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지금 소영을 엄마라고 부른 건가요?
김 회장은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김 회장의 존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저씨가 꽃을 가져다 놓으셨네요.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 다행이에요. 아이가 김 회장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김 회장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회장은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왜 소영을 엄마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김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샵샵 시퀀스, 이 충격적 만남.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아이가 맑은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이 아이가 정말로 소영을 엄마라고 부르는 건가요? 김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딸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요? 저기, 잠깐만. 김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이는 여전히 순수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엄마 무덤이라고? 김 회장의 질문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김소영, 우리 엄마예요. 김소영. 그 이름을 아이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김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소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넌 누구니?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예요. 이준호. 김 회장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소영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준호야, 그럼 내 아빠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세요. 엄마보다 먼저 가셨어요. 아이의 말에 김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부모를 모두 잃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니?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소영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이 아이가 말하는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혹시 내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박순자 할머니요. 엄마 친두분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돌봐주고 계세요. 박순자. 김 회장은 그 이름 역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영이 어떤 사람들과 지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준호는 다시 무덤을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픈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다니. 김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할머니 아프시면 약도 사다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갔는데 저는 돈도 없고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준호가 계속 무덤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김 회장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김 회장을 바라봤죠.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구나. 병원에는 모시고 가봤니? 돈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소영의 아들이라면 그럼 자신의 손자라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내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이요. 정확히는 작년 11월 15일이에요. 김 회장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바로 소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날짜였죠. 어떻게 돌아가셨니?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통사고요.
할머니 약을 사러 가시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소영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날. 김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무덤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 같은 이름. 이 아이가 정말로 소영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준호야, 내 엄마 사진 같은 거 혹시 가지고 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 회장에게 보여줬죠. 사진 속에는 분명히 소영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딸 소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소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신의 친손자라는 건 아닌가요? 아저씨,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 엄마가 정말 예쁘구나 싶어서. 김 회장이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죠. 이 아이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인해 본 후에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아, 늦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준호가 무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할머니 약 잘 드시게 하고 빨리 나으시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김 회장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엄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김 회장은 준호가 사라지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정말로 자신의 손자라면 더 이상 그런 어려운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샵샵 시퀀스 3 진실 추적 시작. 그날 밤 김 회장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그 아이, 준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영의 아들일까?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새벽 6시가 되자 김 회장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죠. 과장, 나야. 사립탐정 한 명 소개받을 수 있겠나?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말이야. 네, 회장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실력이 좋고 입이 무거운 분이 계시는데요. 좋아. 오늘 오전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줘.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서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일을 처리했죠. 오전 10시 김 회장은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사립탐정 이강수와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강수는 전직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사립탐정을 찾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아이를 조사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12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관련이 있으신지요? 그것을 알아내는 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호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했죠. 이강수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분이 혹시 회장님과 어떤 관련이?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아이의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생활 환경, 그리고 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주세요. 이강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혈연관계 확인이라. 이제 상황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죠. DNA 검사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립 탐정과 헤어진 후 김 회장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자꾸만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준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소영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영아, 정말로 내게 아들이 있었던 거니? 김 회장이 무덤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빠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엄마, 오늘도 왔어요. 김 회장이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나타난 것이죠. 할머니가 오늘은 좀 나아지셨어요. 약을 드시고 나서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준호가 무덤 앞에 앉아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엄마, 어제 만난 그 아저씨, 왜 엄마 사진을 보고 오셨을까요? 엄마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어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았어요. 엄마를 진짜 아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분이 또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김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제가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되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도 될까요? 그분도 엄마가 그리우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죠.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사립탐정 이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강수의 말에 김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준호에게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준호가 정말로 자신의 손자라면 더 이상 그런 환경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준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샵샵 시퀀스 4 첫 번째 힌트. 다음날 오전 9시 김 회장은 사립탐정 이강수를 자신의 회사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회장이 이강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이강수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수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준호, 만 12살. 현재 성북구 달동네 반지하 방에서 박순자 씨와 살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71살로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계시고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반지하 방이라니. 생활비는 주로 박순자 씨가 폐지 수집으로 버시는 월 5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준호는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학용품이나 교복 등은 모두 기부받은 것들이고요. 그 박순자 씨가 정말 소영의 친구였나요? 네,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소영 씨가 일했던 편의점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소영 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럼 준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강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분입니다. 회장님께는 아마 낯선 이름일 텐데요. 이정민? 김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정민 씨는 회장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다고?
정확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직원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했고요. 이강수가 준비해온 인사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소영 씨와는 2010년에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정민 씨는 2011년에 산업재해로. 산업재해?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물류센터 화재 사고 때 동료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당시 김소영 씨는 임신 중이었고요.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준호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서 죽었다는 것까지. 그럼 준호는? 네, 유족입니다. 하지만 김소영 씨가 이정민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 유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이정민 씨의 부모님께만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소영 씨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김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회사 직원과 사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사고로 죽었다는 것. 소영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씨가 회장님과 연락을 끊은 시기가 이정민 씨 사망 직후인 걸로 봐서는 이강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회장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소영이 왜 그토록 완강하게 자신과 연락을 끊었는지, 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말이죠. 그럼 DNA 검사는? 그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이강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서 건강검진용으로 채취한 혈액 샘플을 구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얼마나 걸립니까? 3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순자 씨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고 계신 상황이고요. 김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그 아이는 곧 할머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무덤에서 할머니 걱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 회장은 어제 준호가 무덤에서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린다면.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황상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김 회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이에요. 아니요, 끝까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다시 딸의 일기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딸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선물이 있어요. 일기 곳곳에 숨겨진 의미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소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추모공원에 가실 건가요? 차를 준비할까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준호를 만나면 예전처럼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서도 말이죠. 네,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김 회장은 추모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샵샵 시퀀스 5 정체 공개와 충격. 3일 후 김 회장은 사립탐정 이강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강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지금 당장 오세요. 1시간 후 이강수가 김 회장의 사장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강수가 봉투를 김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김 회장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자신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순자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라. 김 회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병원이 어디입니까? 성북구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김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강수가 당황했죠.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시면 준호가 놀라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김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즉시 준비해 주세요. 성북구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준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아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니. 그때 의사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죠. 선생님,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 텐데 보호자는 어디 계시나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다가온 것이었죠. 준호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무덤에서 만났던 아저씨. 안녕하세요, 준호야. 김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김 회장이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해 주세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서가.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비가 많이 들 텐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수술 준비를 위해 들어갔고 김 회장과 준호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준호야. 김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준호를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 수술비를 내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준호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준호야, 아저씨가 누군지 말해드려도 될까요? 네, 아저씨는 내 할아버지야. 김 회장의 말에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래, 내 엄마 소영이는 내 딸이었어. 그러니까 넌 내 손자고. 준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죠. 그럼 엄마가 말씀하셨던 할아버지가 아저씨세요? 내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를 했니? 네, 가끔씩.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 할아버지세요? 준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 내 곁에 있을게. 김 회장이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준호도 어색해하다가 점점 김 회장의 품에 안겼죠. 할아버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김 회장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엄마와 오해가 있었거든. 어떤 오해요? 그건 준호가 조금 더 크면 다 말해줄게.
지금은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 그때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김 회장과 준호는 손을 맞잡고 기다렸습니다. 샵샵 시퀀스 6 갈등의 심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김 회장과 준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고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죠? 준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잘 회복되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김 회장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치료를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진 후 김 회장과 준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이니까. 김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앞으로 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 어떨까? 김 회장의 제안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와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돼. 큰 집이니까 걱정 없어. 준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야. 할머니께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때 병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과 준호는 박순자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박순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많아서 좋아하는 것들 좀 알려줄래?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축구구나. 어느 팀 좋아하니? FC 서울이요. 박주영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손자가 사랑스러웠죠. 그럼 이번 주말에 경기장에 같이 가볼까? 정말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때 박순자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죠. 할머니,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곧 준호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많이 놀랐지?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박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분은 누구니? 준호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진짜 할아버지.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김 회장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소영이의 아버지고요. 박순자가 김 회장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죠. 소영이 아버지. 당신이. 박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려줄래? 할머니가 이분과 할 말이 있어. 박순자의 말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인데.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 말씀대로 잠깐 밖에서 기다리자. 김 회장이 준호를 달랬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간 후 박순자가 김 회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계셨죠? 박순자의 첫마디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게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임신했을 때, 아이 낳을 때, 혼자 키울 때.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뎠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소영이가 연락을 끊어서. 연락을 끊었다고요? 박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연락했는지 아세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매번 거절했잖아요.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비서가 막았겠죠. 당신 딸이 적당하지 않은 남자와 사귄다고 해서. 박순자의 말에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소영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알기만 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외면했죠.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서 할아버지 행세를 하겠다고요? 박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부자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소영이는 당신을 원망하면서 죽었어요. 박순자의 말이 김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연락하지 못했어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끝인가요? 박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 아이나 다름없어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순자의 날카로운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말로 소영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었나요?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박순자가 쓰라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한 번, 준호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정민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비서가 그런 연락을 차단했다는 건. 몰랐다고요? 박순자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비서가 소영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장님께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적절하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라고 했어요. 김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에 하나만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잘 키워서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자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박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 비서는 그 말조차 전하지 않았죠. 김 회장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인사를 듣지 못했다니. 소영이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탓했죠.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 좋은 딸이 되지 못했다고. 김 회장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래도 소영이는 행복했어요. 박순자의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있을 때, 준호를 키울 때.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해했어요. 박순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첫 걸음을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소영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김 회장은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쳤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사고로 죽고 나서 박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영이가 그때 알았어요. 정민이가 당신 회사 직원이었다는 걸. 김 회장이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그걸 알고 있었나요? 처음엔 몰랐어요. 정민이가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갔을 때 박순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김 회장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소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책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소영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당신의 딸이 아니었다면 정민이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나를 걱정해서? 그래요. 끝까지 당신을 생각했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박순자의 목소리가 메말라갔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김 회장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박순자의 말에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있잖아요. 소영이가 남겨준 소중한 아이가.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호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죄송해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준호를 데려가실 건가요? 할머니와 함께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거든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계속 도와주세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박순자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김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준호를 키워주세요. 박순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김 회장과 박순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어. 김 회장이 준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 김 회장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와, 정말 좋겠어요. 준호가 김 회장과 박순자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박순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미리 준비한 집으로 할머니와 준호를 모셨습니다. 와, 정말 큰 집이네요.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김 회장이 준비한 집은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단독주택이었죠. 할머니 방은 1층에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실 필요 없어요. 김 회장이 박순자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김 회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신이 났습니다. 책상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준호 것이지. 김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이 냄새, 소영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와 똑같네요.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거든요. 박순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네. 김 회장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회장은 그동안 몰랐던 소영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계속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박순자의 말에 김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김 회장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숙제를 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회장과 박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들, 특히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억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준호가 아팠을 때는 밤새 간병하고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려고 온갖 요리책을 뒤져보고 김 회장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영이가 가장 걱정했던 건 준호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었어요. 남자아이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 역할까지는 할 수 없다고 걱정했어요. 김 회장이 마음 아파하자 박순자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준호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할아버지께서 준호를 찾아주실 거라고. 소영이도 그렇게 믿었어요. 박순자의 말에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찾아왔네요. 소영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박순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준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세요?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물었고 김 회장은 준호를 안으며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찾아와 주실 거라고 했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안아드리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김 회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김 회장도 손자를 꼭 안으며 우리 준호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함께 살 수 있죠?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준호를 어디 보내겠니? 그럼 할머니도 계속 함께 계시죠? 그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소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박순자가 함께였죠.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준호가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지만 이제 준호 잘 키울게. 김 회장이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준호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소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준호가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준호 꼭 잘 키울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이로 말이야. 무덤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의 금요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박순자와 함께 소영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죠. 김 회장도 뒤늦게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할아버지, 오늘도 엄마한테 갈까요? 준호가 김 회장에게 물어보면 김 회장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소영이한테 가자.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소영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겨준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말입니다.